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은 몇 시인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람도 빨래 삶듯 푹 삶아 깨끗하게 고쳐놓고 싶은 60대 여자입니다. 살다 보니 사람 마음이라는 게 꼭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처음엔 하얗고 반듯하던 것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얼룩이 지고 아무리 세탁해도 쉽게 빠지지 않는 때가 남더라고요. 애석하게도 저희 며느리도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항상 버릇이 없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빨래 삶듯 푹 삶아 새 사람으로 만들고 싶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커다란 솥에 물을 붓고 푹 삶아 억울했던 일, 미워했던 기억,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일들까지 전부 지워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까지 며느리를 밉게 생각하는 그날, 그 사건에 대해 말씀드려 봅니다. 부족한 글씨지만 열심히 적어볼게요. 전 동네에서 오랫동안 세탁소를 운영했습니다. 결혼하고 애들 키우며 택한 일이었는데 세탁일이 어느새 평생의 직업이 되었네요. 동네 사람들 빨래 도맡아 해주다 보니 울고 웃는 일도 참 많았습니다. 하루는 아침부터 옆집 할머니가 다 해진 보자기 하나 들고 오셨더라고요. 뭔가 싶어봤더니 보자기 안에 아주 오래된 아이 한복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거 우리 손주가 돌 때 입었던 건데 이번에 증손주가 태어났거든. 세월이 너무 흘러서 이때 자국은 안 지워지겠지? 전 돋보기까지 고쳐 쓰고 한참을 옷감을 살폈습니다. 보니까 천이 너무 낡아 자칫하면 찢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할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며칠 동안 손으로 직접 때를 빼고 정성과 다림질까지 해드렸어요. 할머니, 여기 옷 가져가세요. 새 옷처럼 깨끗해졌죠? 증손주 입히시면 아주 예쁘겠네요. 깨끗하게 다려진 한복을 본 할머니는 무척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러면서 덕분에 증손주가 되물림된 옷을 입게 됐다며 고마워하셨지요. 또 언젠가 한 번은 동네 애들이 하교할 시간이었는데 어떤 꼬마 아이가 엉엉 울며 세탁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꼬마는 제일 아끼는 인형팔이 뜯어졌다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줌마, 이게 내가 제일 아끼는 인형인데 토끼팔이 아파요. 다시 붙여주실 수 있어요? 저는 우는 꼬마를 달래며 의자에 앉히고는 인형 색깔과 가장 비슷한 실을 골라 꼼꼼하게 바지를 해주었답니다. 자, 이제 토끼가 다 나았지? 앞으로는 조심해서 가지고 놀아야 돼. 꼬마는 그렇게 인형을 품에 꼭 안고 신나서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참 따뜻해지더군요. 이렇게 제 세탁소엔 사람 냄새 나는 많은 추억들이 있었답니다. 저희 가족들도 그 속에서 북적북적 잘 지냈고요. 제가 이렇게 세탁소를 운영할 수 있었던 건 저희 시어머니 덕분이기도 했죠.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나서 줄곧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살림이 넉넉지 않았던 시절이라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었네요. 애들도 둘이나 낳고 좁은 집에서 북적거리며 지냈지만 어머님은 절 친딸처럼 아껴주셨어요. 애들 키우는 것도 거의 다 도와주셨고요. 하지만 이렇게 좋으신 시어머니가 백혈병 진단을 받고는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어머님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애들 키우랴, 세탁소 일하랴, 병간호까지 하며 보낸 시간들이 참 힘들었지만 어머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게 미안하다 말씀을 하셨죠. 내가 집만 되다 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구나. 그래도 이날 이때까지 손주들 재롱 보며 잘 지낼 수 있었던 건 다 우리 며느리 덕분이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렇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한동안 집이 아주 텅 빈 것 같아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전 아이들을 키우며 악착같이 살았어요. 저희 남편은 인테리어 일을 했었는데 경기를 많이 타는 일이긴 했지만 그래도 참 성실한 편이라 허튼 짓 한 번 안 하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으고 살다 보니 한 7년 전쯤 저희에게도 기적이 찾아왔어요. 꿈에 그리던 새 아파트를 분양받게도 됐는데 지금은 시세가 15억 원 정도 되는 아주 괜찮은 곳이었어요.
안 그래도 인테리어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남편은 드디어 자기 집을 갖게 됐다는 설렘에 퇴근하고 나서도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하며 대대적으로 집수리를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 집 말이야. 앞으로 우리가 평생 살 집이니까 최대한 당신한테 편한 집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주방을 이렇게 넓게 빼면 어떨까 싶은데 당신이 보기엔 어때? 남편은 바닥재부터 조명 하나까지 세심하게 골랐고 제가 요리하기 편하도록 주방까지 맞춤형으로 설계를 해주었어요. 그렇게 대망의 집 공사가 다 끝난 날 집에 들어가 보니 모델하우스보다 더 예쁘게 변신한 모습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저희 애들도 집이 너무 예쁘다며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아빠 진짜 짱이에요. 짱. 공사 전보다 집이 훨씬 넓어 보여요. 여기 진짜 우리 집 맞아요? 전 저희 가족에게 딱 맞게 설계된 집을 보며 시어머님 생각부터 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집으로 이사 오는 걸 보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싶어 울컥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제 곁으로 다가와 다정히 안아주더군요. 여기까지 오는데 당신 고생이 정말 많았어. 아픈 어머니 간병도 하고 애들까지 키우며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이 집은 온전히 당신 거야. 고생은 당신이 많았지. 난 우리 애들이 저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당신이 가족을 1순위로 생각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고생 많았어요. 여보, 그 좋은 순간 전 감사한 게 정말 많았습니다. 우선 착하게 잘 자라준 저희 아이들에게 정말 고마웠어요. 저희 딸아이는 어려서부터 어찌나 똑똑하고 야무진지 학교에서 늘 우등생이었거든요. 특히 수학을 정말 잘해. 경시대회만 나갔다 하면 큰 상을 척척 타오곤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번에도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 했어요. 이거 보세요. 트로피도 있어요. 딸이 내민 상장을 보며 저희 부부는 그간의 고단함을 싹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딸은 대학을 졸업한 뒤 유전자 검사 전문이라는 연구소에서 근무하게도 됐어요. 딸아이는 퇴근하고 집에 와 종종 연구소에서 있었던 기막힌 일들을 들려주었답니다. 엄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세상에 어떤 부부가 아이 유전자 검사를 맡겼는데 보니까 아이랑 아빠가 혈연 관계가 아니라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아내가 사실 남편 친동생과 몰래 만나고 있었다는 게 밝혀진 거 있죠. 유전자가 너무 비슷해서 처음엔 오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시동생이 친부였던 거예요. 전 딸의 이야기를 듣고 입을 다물지 못했었네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어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저번에 어떤 남자가 자기 조상 뿌리를 찾겠다고 검사를 의뢰했는데요. 본인은 뼈대 있는 가문 종손이라고 자부심이 엄청나 보이더니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몇 대 전 조상님이 자식이 없어서 몰래 밖에서 아이를 데려다 키웠던 거예요. 그 손님 결과 듣고 연구소에서 한바탕 난리를 피우고 나갔다니까요.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아유, 세상에 정말 별꼴이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다 있대? 유전자 검사로 그런 걸 알 수 있다니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네. 제가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듣자 딸아이도 신이 나는지 연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거기서 일하면서 사람 관계라는 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는 걸 매일 배운다니까요. 저희 딸은 이렇게 커서도 자기 앞가림을 잘하며 걱정 한번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빼놓고 말하면 섭섭한 저희 큰아들도 참 착하고 사고 한번 안 치는 얌전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사실 딸아이에 비해 오빠인 아들은 숫기도 없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조금 마음이 쓰이긴 했습니다. 딸은 연애도 종종 하는 것 같던데 아들은 나이를 먹어서도 연애 한번 하는 걸 본 적도 없고 장가갈 생각도 안 하니 점점 제 속이 타들어갔죠. 여보, 우리 아들 저러다 정말 평생 혼자 사는 거 아니야? 아유, 숫기가 저렇게 없어서 어디 가서 신부감을 데려오겠냐고. 아유, 그러게 말이야. 제 나이도 내일 모레 40인데 계속 저렇게 놔둬도 되나 모르겠네. 남편도 걱정스러운지 한숨을 쉬더라고요. 전 정말 중매자리라도 마련해야 하나
결혼정보 업체를 찾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저희가 끼고 살 순 없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뒤 저희 부부에게는 아들 결혼보다 더 큰 일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시어머니와 같은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는 거죠. 전 사망 선고와 다름없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고생하다 가셨는데 남편까지 같은 병이라니 혹시 유전인가 싶어 하늘이 다 원망스럽더라고요. 여보, 우리 치료 열심히 받자. 당신 꼭 이겨낼 수 있어. 내가 당신 살릴 거야. 하지만 남편은 치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습니다. 살이 빠져 뼈만 남은 손마디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고통스러운 투병 중에도 자기가 직접 꾸민 집안 곳곳을 눈에 담으며 오히려 절 다독이더라고요. 여보, 거실 조명을 바꾸고 싶다고 했지? 내가 조명도 바꿔놓고 베란다 수리도 다 해놓고 가야 할 텐데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래도 마지막까지 내 손으로 직접 고치고 싶어. 이제 당신이 나 없어도 이 집에서 애들이랑 씩씩하게 잘 지내야 돼.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없으면 이 집도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언제까지고 당신이 책임지고 손봐줘야 돼. 알겠지? 하지만 남편은 결국 그토록 아끼던 이 집을 뒤로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늘 마음이 쓰였던 아들이 장가가는 모습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서둘러 가버렸어요. 그때 남편 나이가 70도 되기 전이었는데 평생 고생만 하다 애들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가버린 남편이 너무나 가여웠습니다. 이제 손주들 재롱 보며 재미있게 지내야 할 나이에 왜 그렇게 혼자 훌쩍 갔어요? 여보, 그렇지만 애들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챙기다가 나도 당신 곁으로 갈 테니까 그때까지 푹 쉬고 있어. 그렇게 남편이 떠나고 전 여전히 세탁소 일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그런 식으로 잊어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한참 뒤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건 바로 늘 걱정이었던 아들이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 늦깎이 장가를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웬 아가씨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 전 심장이 듣는 줄 알았네요. 드디어 우리 집 장남이 노총각 신세를 면하는구나 싶어 너무 놀랍고 기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랐던 건 며느리 될 아이가 저희 아들보다 무려 10살이나 어렸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진우 오빠 여자친구예요. 며느리는 요즘 아가씨답게 처음부터 어찌나 당당하고 낯도 안 가리는 것 같더라고요. 표현도 아주 솔직했고요. 처음 저희 집에 인사를 왔을 때도 남편이 공들여 꾸민 거실을 둘러보며 어찌나 솔직하게 감탄을 하던지요. 우와, 어머님 집이 너무 예뻐요. 인테리어도 세련됐고 아파트가 정말 좋네요. 이렇게 공사하려면 돈 많이 들지 않나요? 돈도 돈인데 다 정성이지 뭐. 돌아가신 우리 남편 손길이 안 닿은 데가 없거든. 저도 처음엔 집이 예쁘다며 연신 감탄하는 며느리를 보며 내심 기분이 좋았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네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갑자기 둘 다 돈을 많이 못 모았다며 신혼집을 구하는 대신 이 집에 합가해 살면 안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뭐? 합가를 하겠다고? 너희들 불편하지 않겠어? 한창 둘이 신혼생활 즐기고 싶을 텐데. 아니에요. 어머님, 전 어머님이랑 함께 살면서 이것저것 배우기도 하고 저희가 잘 모시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살아요. 네? 전 약간 망설였지만 며느리가 하도 애교를 부리길래 못 이기는 척 허락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약간 버릇없어 보여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어른 모시고 산다 소리를 하니 제 오해였구나 싶기도 했고요. 처음 합가했을 때만 해도 며느리는 요즘 젊은 사람들답지 않게 아주 싹싹하게 굴더라고요. 주말이면 제 손을 끌고 유명하다는 맛집에 데려가기도 하고 사진도 예쁘게 찍어주면서요. 어머님, 여기선 인증사진 필수예요. 저기 입구 앞에서 보실래요? 제가 예쁘게 찍어드릴게요. 아유, 우리 며느리가 젊으니까 나도 회춘하는 것 같다. 어디 예쁘게 한 장 찍어줄래?
가끔은 세탁일로 거칠어진 제 손에 바르라며 비싼 수입 핸드크림이나 화장품을 선물하기도 했고요. 며느리가 제가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 콘서트 티켓을 어렵게 구했다며 내밀었을 땐 정말 딸이 하나 더 생긴 기분이었답니다. 며느리는 제가 고생하는 게 싫다며 명절에도 음식을 전부 배달시키더라고요. 요즘 누가 집에서 명절 음식을 해 먹어요? 귀찮고 번거롭기만 하죠. 이렇게 배달시키면 집에서 해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게 바로 배달 음짜잖아요. 어머니 모르셨죠? 앞으로는 제가 책임지고 음식 주문할게요. 솔직히 처음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명절 음식이라는 게 조상에게 드리는 정성이기도 하고 식구들이 나눠 먹는 건데 그걸 배달시키나 싶었거든요. 그래도 며느리가 저 고생하는 거 싫다고 하니 저도 그 모습을 그저 귀엽게만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도 잠시뿐이었어요. 늘 애교 있고 발랄하던 며느리는 임신을 하자마자 완전 상전이 따로 없더라고요. 입덧이 심하다고 방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아들을 종처럼 부려먹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아들은 속도 없는지 자기 아내를 연신 오냐오냐 하며 곧 죽어도 며느리 편만 들더라고요. 여보, 어머님이 나 거실 청소 안 했다고 눈치 주시는 거 있지? 나 아직은 몸도 좀 무거워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데 너무 서러워. 뭐? 아니 내가 언제 눈치를 줬니? 오히려 방으로 밥까지 해다 바치고 종일 수발만 들었구먼. 아유, 엄마, 임신한 사람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없다고 설마 시집살이 시키시는 거예요? 엄마 진짜 실망이에요. 다신 제 아내한테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며느리가 여우처럼 말을 지어내면 아들은 눈을 부릅뜨고 제게 짜증을 내더군요. 전 이것들이 어디까지 하나 지켜보고 있었는데 하루는 며느리가 침대에 누워 아들을 부르는 겁니다. 여보, 나 갑자기 김치찌개가 먹고 싶은데 밖에서 파는 거 말고 어머니가 예전에 끓여준 거 있잖아. 고기 듬뿍 넣은 거. 지금 그거 당장 먹고 싶어.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엄마한테 당장 끓여달라고 할게. 엄마. 둘이 절 종부리듯 부려먹는 게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임신한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데 어쩌겠어요. 전 며느리가 주문한 대로 고기 듬뿍 넣은 김치찌개를 끓였죠. 그런데 찌개를 내놓자마자 며느리는 한 입 먹어보더니 숟가락을 탁 놓으며 아들을 쳐다보더라고요. 여보, 어머님이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나 봐. 내가 찌개 끓여달라고 해서 괘씸하셨나? 이거 너무 짜서 아기가 놀랐을 것 같아. 이거 다 버리고 새로 끓여달라고 해줘. 짜긴 뭐가 짜. 평생 끓이던 거보다 훨씬 싱겁게 끓였구먼. 그런데 아들은 오히려 저보고 간을 왜 이렇게 못 맞췄냐며 면박을 주는 거 있죠. 이렇게 며느리의 상전 노릇은 갈수록 태산이었어요. 어느 날은 갑자기 새벽에 아들을 흔들어 깨우더니 여보, 나 지금 시장 떡볶이가 먹고 싶은데 안 먹어주면 눈물 날 것 같아. 사실 어머님한테 점심부터 떡볶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거 있지. 어머님이 나 미워하시는 거 맞지? 하며 잊지 않은 말을 지어내 아들의 화를 돋우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거실에 있는데도 아들을 불러다 자기 발을 주무르라고 시키더니 절 빤히 쳐다보며 말하더라고요. 아우, 집에 먼지가 왜 이렇게 많아? 임산부 건강에 안 좋게 누가 집 청소 좀 할 사람 없나? 너 지금 나한테 청소하라고 눈치 주는 거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다고요? 여보, 엄마, 진짜 왜 그래요? 솔직히 임산부가 있는데 그 정도 청소는 엄마가 해주는 게 맞잖아요. 제발 이 사람한테 스트레스 좀 주지 마세요. 아들은 제가 며느리한테 큰 잘못을 했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전 처음으로 아들 며느리에게 큰 소리를 냈어요.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새아기가 아이를 가져서 예민한 건 알겠다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그리고 새아기, 넌 네 남편 조종해서 시어머니 깎아내리는 그 못된 버릇 좀 고쳐야겠다. 내 아들이 오냐오냐 한다고 해서 상전이 너인 줄 아는 모양인데 착각하지 마라. 이 집에 너희들이 얹혀 사는 거야.
이딴 식으로 굴 거면 나가 살아. 제 호통에 놀란 며느리는 당황해 아들 옷을 붙잡고 입을 삐죽거렸지만 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그제야 며느리도 슬금슬금 제 눈치를 보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들은 여전히 절 노려보며 씩씩거리고 있었지만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 아이 가지고 제가 너무 예민해져서 그랬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가 눈물까지 글썽이는데 거기서 뭘 더 할 수 있었겠어요? 다신 그러지 말라고 엄하게 말하고 넘어갈 수밖에요. 물론 그 뒤로도 며느리의 오만방자한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몇 개월 뒤 며느리는 드디어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래도 손주가 태어나면 집안 분위기가 좀 달라질까 기대도 했지만 현실은 육아라는 큰 산 앞에서 아슬아슬한 날들의 연속이었답니다. 며느리는 출산하고 나서도 여전히 몸조리를 핑계로 상전 노릇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밤마다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어도 절대 먼저 일어나는 법이 없었어요. 제가 듣다 못해 달려나가도 며느리는 아들만 툭툭 깨울 뿐이었죠. 여보, 어머님 나오셨으니까 나온 김에 기저귀 좀 갈아달라고 해. 그러면 아들은 그 말에 순종하며 제게 미안한 기색도 없이 기저귀를 내밀더라고요. 넌 네 엄마가 무슨 보모인 줄 아니? 네 아들 기저귀는 너희가 갈아. 이렇게 절 괴롭게 하는 건 식사 때도 마찬가지였네요. 아이 보느라 힘들다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던 며느리는 제가 밥상을 다 차려놓으면 그제야 나와 반찬이 왜 이렇게 부실하냐며 품평을 해댔거든요. 게다가 아들한테 몸조리 하는데 단백질 보충이 필요하니 나가서 고기 좀 사오라고 시키는데 사사건건 아들과 절 부려 먹으려는 그 속이 빤히 보여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가끔 딸아이가 조카를 보러 온 날은 더 가관이었죠.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문틈으로 살짝 인사만 건네더니 아가씨 오면 아기가 깨서 예민해지니까 다음부터 미리 연락하고 오라고 전화하며 아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왜 아무나 막 들이시는지 모르겠다는 소리까지 제 귀에 들리게 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화를 참지 못하고 바로 며느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너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 할 말이 있으면 나와서 하면 되지.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길래 뒤에서 꿍시렁거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 딸이 왜 아무나니? 내가 너 임신했을 때 몸이 무겁다니까 봐 줬는데 이젠 도저히 못 넘어가겠다. 제 기세에 눌린 며느리는 당황해 입을 다물었지만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 눈치 보느라 바빴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늘 살얼음판을 걸으며 그저 손주만 바라보며 냉랭하게 지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유전자 검사소에서 일하는 딸아이가 조카를 한참이나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제 옆으로 슬쩍 다가오더라고요. 엄마, 근데 우리 조카 말이에요. 크면 클수록 오빠랑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코며 입매며 오빠 어릴 때 모습이 전혀 없는데 딸의 뜬금없는 소리에 전 깜짝 놀라 딸아이 등짝을 가볍게 때렸습니다.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애들 얼굴은 커가면서 12번도 더 바뀐다는데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네 새언니 들으면 또 난리 날라. 아직 애라 그런 거니까 그런 소리 마. 전 혹시라도 며느리가 들었을까 싶어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하지만 딸은 의심 가득한 눈을 하고는 제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어요. 아니, 엄마, 직업이 직업이잖아요. 매일 보는 게 그런 데이터인데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달까요? 오빠 숫기도 없고 순하기만 한데 애 성격도 그렇고 생김새가 우리 집안 유전자랑 너무 다른 것 같다니까요. 전 딸의 말을 내색 않고 무시하며 주방으로 향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찝찝해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때도 딸은 제 뒤를 졸졸 따라오며 계속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진짜 진지하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연구소에서 별 사례를 다 본다고 했잖아요.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너 진짜 네 엄마 혈압 올라 쓰러지는 걸 보고 싶어? 그런 말 입에 올리지 마. 그런 의심을 하는 게 아니야. 네, 오빠가 제 아내를 저렇게 오냐오냐 아끼는데 괜히 풍파 만들지 말거라. 전 딸의 입을 막으려 애썼지만 그 뒤로도 딸의 의심 어린 눈빛은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쫓고 있었습니다. 전 그저 아무 일도 아니길, 딸의 직업이 만든 착각이길 간절히 바랄 뿐이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러 손주가 돌이 지나 걸음마를 뗄 무렵이었어요. 그때까지는 쌀쌀맞게 굴던 며느리가 웬일로 먼저 살갑게 다가오더군요. 그러면서 그동안 티격태격하며 지낸 게 마음이 쓰였다며 화해의 의미로 다 같이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는 거 있죠. 어머님, 제가 생각해보니까 어머님 모시고 멀리 여행 한 번은 안 갔더라고요. 그동안은 아이가 어리니까 그랬는데 이제 우리 이준이도 잘 걸어 다니니까 저희가 해외여행 한번 모시고 갈게요. 이야, 그거 좋은 생각이네. 우리 엄마 며느리 잘 둬서 호강하시겠네요. 아들은 신나서 맞장구를 쳤고 저도 한 집에 살며 언제까지 티격태격 할 수만은 없으니 이번 기회에 서로 기분 좋게 풀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 뒤 저희 가족은 동남아로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며느리는 제 옆자리에 앉아 어머니와 이번 기회에 화해하고 싶다며 제잘거렸고 전 그 모습에 마음이 조금 녹아내렸네요. 그렇게 리조트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때도 며느리는 어머님 덕분에 이런 호강을 한다며 제 팔짱을 끼고 애교를 부렸으니까요. 그런데 짐을 풀고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되자마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돌변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나갈 준비를 다 하자마자 제 품에 아이를 덥석 안겨주더라고요. 어머님, 어디 가시려고요? 사실 저희들 오랜만에 데이트 좀 하고 싶은데 어머님이 아이 맡아주실 거죠?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도 좀 쉬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말고 리조트에서 손주랑 좀 쉬고 계세요. 황당해서 쳐다보니 아들은 이미 선글라스까지 끼고 며느리에게 빨리 나가자고 재촉하고 있더군요. 결국 전 해외여행까지 와서 리조트에 갇혀 종일 아이와 씨름해야 했네요. 심지어 그 녀석들은 밤늦게 술에 잔뜩 취해 돌아와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침대에 아주 대자로 뻗어버렸고요. 그러다 간신히 밖에 나가서도 며느리의 개념 없는 행동은 여전했습니다. 동남아의 뜨거운 햇살 아래 전 아이를 업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며느리는 아들을 시켜 사진 찍기에만 바쁘더라고요. 시장에 가서도 자기 옷이나 가방을 고르느라 바빴고 아들은 그 옆에서 며느리 짐꾼 노릇을 하며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며느리는 현지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며 짜증을 부리다 결국 제가 한국에서 챙겨간 밑반찬을 다 거덜내더라고요. 사실 제가 김이며 김치 챙긴다고 제일 짜증냈던 게 며느리였는데 말이죠.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부스스 일어나더니 거실에서 아이를 보고 있는 저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오늘 마사지 예약해뒀거든요. 애 보느라 고생하셨겠지만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여행은 원래 쉬러 오는 거잖아요. 저 마사지 받을 동안 애 밥도 좀 잘 챙겨주시고요. 여보, 가자. 예. 넌 나랑 화해하자고 여행 오자더니 이제 보니 날 애 보는 파출부로 쓰려고 데려온 거니? 여기까지 와서 너랑 네 신랑만 즐기고 오면 그게 무슨 가족 여행이야? 제 말에 며느리는 오히려 눈을 치켜뜨며 또 아들을 구박하는 겁니다. 여보, 어머님이 나한테 또 뭐라고 하셔. 나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여행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싶어. 그러자 아들은 또 앞뒤 안 가리고 엄마는 왜 여기까지 와서 그러냐고 화를 내는데 정말이지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날 오후에도 며느리는 마사지 받으러 가겠다며 아이를 두고 생안이 나가버렸어요. 전 징징거리는 손주를 달래며 그저 창밖으로 풍경을 보고 있었는데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그렇게 손주 몰래 눈물을 훔치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한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죠.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딸아이는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그 쌍 노란 게 감히 거기까지 가서 엄마를 파출부 취급해요? 오빠는 그럼 옆에서 뭐 하고 있는데요? 엄마, 그러지 말고 당장 짐 싸서 나와요. 내가 지금 바로 비행기 티켓 끊어줄 테니까 바로 택시 불러다 공항으로 가라고요. 결국 참다 못한 전 딸아이가 끊어준 티켓을 가지고
다음날 새벽 첫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들 며느리는 여전히 술에 취해 제가 나가는 줄도 모르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도망치듯 한국에 도착하니 딸아이가 공항까지 마중을 나왔더군요. 딸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척 속상해했습니다. 엄마,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여자 제정신 아니에요.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생판남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오빠랑 이준이 아무래도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내가 연구소에서 일하니까 몰래라도 알아볼 수 있어요. 이거 분명 뭔가 구린 구석이 있다고요. 아유, 머리야. 그 얘긴 나중에 하자. 나중에. 지금은 어서 집에 가고 싶구나. 그런데 제가 집에 돌아와 핸드폰을 보자마자 아들에게서 전화가 미친 듯이 와 있더라고요. 아들은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화부터 내는 거 있죠. 엄마, 지금 어디예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는 우리만 두고 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애 혼자 깨면 어떡하라고요? 지금 옆에서 집사람 짜증내고 난리 났단 말이에요. 아들의 철없는 소리에 기가 막혀 저도 소리를 질러버렸네요. 참나, 그 좋은 여행 너희끼리 마음껏 즐기고 와. 난 벌써 한국 왔으니까 너희끼리 관광을 하든 술을 먹든 알아서 해. 제가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린 다음 날 며느리와 아들이 씩씩거리며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며느리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짐가방을 내팽개치며 절 몰아붙이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세요? 여행까지 모셔간 저희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그 더운데 저희끼리 아이 달래느라 얼마나 고생한 줄 아세요? 진짜 너무하세요. 그쯤 되자 저도 그동안 참아왔던 울화가 폭발해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뭐? 내가 너무해?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시어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너희 엄마한테 그렇게 배웠어? 아주 시어미를 애보는 파출부 취급하고 신녀로 부리려고 그 멀리까지 끌고 갔지? 내가 오냐 오냐 하니까 손주 낳았다고 다 받아줄 줄 알았어? 너 제발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살아.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큰 소리야. 제가 평생 처음 보는 무서운 기세로 소리를 지르자 며느리는 당황하더니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 너무 무서워요. 왜 갑자기 저한테 소리 지르고 그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전 어머님이랑 여행 간 잘못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손주 예뻐하시잖아요. 엄마 그만하세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또 왜 그래요? 아니, 시어머니가 손주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남들은 다 손주 봐주면서 오히려 좋아한다는데 엄마 대체 왜 그러시냐고요. 며느리의 버릇없는 말보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소리에 전 앞이 캄캄해졌어요. 정말이지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너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 내가 네 엄마라는 것도 잊었니? 내가 널 그렇게 키웠어? 마누라 자식 귀한 줄만 알고 부모 귀한 줄 모르는 놈 같으니라고. 네가 지금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날뛰어? 그때 딸아이도 옆에서 그 광경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딸아이는 제게 조용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는 검사에 필요한 것들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번에 확실히 짚고 안 넘어가면 저것들 나중에 더한 짓도 할 거라니까요. 그래, 해보자. 검사해보자고. 나도 저런 것들이 내 아들, 내 며느리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저렇게 눈에 뵈는 거 없는 인간이라면 더한 짓도 했을지 모르지. 결국 딸의 말에 설득된 전 손주 봐주는 척하며 딸아이가 신신당부한 대로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것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손주가 잠든 사이 베개에 떨어진 머리카락 몇 올과 아들이 쓰던 칫솔, 그리고 혹시 몰라 손주 입속을 면봉으로 훑어 꼼꼼하게 봉투에 담았답니다. 그렇게 검사에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챙겨 딸아이에게 넘겨주고 나서 전 죽은 듯이 결과만을 기다렸네요. 하루가 1년처럼 길게 느껴졌고 심장이 쉴 새 없이 두근거렸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드디어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평소와 달리 착 가라앉은 딸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엄마, 아무 말 하지 말고 오늘 있잖아요. 내가 집으로 갈 테니까 새언니랑 오빠 다 집으로 오라고 해요. 딱 7시까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모여 있으라고 해요. 알았죠. 왜 그러는데? 뭐 검사 결과가 이상하게 나온 거야? 그건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아무튼 오빠랑 그 여자만 잘 붙들어 두시라고요. 왜 그러냐고 묻는 제 말에 딸은 가서 말해주겠다는 대답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 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기운에 분명 무슨 일이 벌어지긴 벌어질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녁 7시 정각이 되자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삐딱하게 앉아 손톱만 만지작거리며 불쾌한 내색을 숨기지 않더라고요. 아니, 아가씨가 뭔데 우리한테 기다리라 마라. 그딴 말을 해요? 건방지게 나 진짜 어머님이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는 건데 다음부터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며느리의 싹수 없는 말에 제 속이 뒤집히려던 찰나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딸아이가 들어왔어요. 딸은 며느리를 보자마자 아주 눈에서 불이 나더라고요. 참, 넌 언제 봐도 자세가 건방지네. 누가 보면 네가 시어머니인 줄 알겠어. 딸아이가 집에 오자마자 며느리에게 싸움을 거니 며느리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역시나 말을 받아치는 겁니다. 아가씨, 지금 저한테 반말했어요? 나 지금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반말이에요. 나 아가씨보다 손윗 사람이라고요. 며느리가 아들보다 10살이나 어린데 우리 딸보다도 한참 나이가 어리거든요. 딸아이 입장에서는 기가 찼을 겁니다. 딸은 피식 웃더니 계속까지 돋친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맞아. 너 무시하는 거야. 너 같은 년은 무시당해도 싸거든. 너 이게 뭔지나 아니? 그러더니 딸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하나 꺼내 그대로 그걸 며느리의 얼굴에 팍 던져버렸어요. 딸이 던진 봉투는 며느리의 뺨을 스치며 거실 바닥에 흩뿌려졌고요. 딸아이는 그것도 모자라 순식간에 달려들어 며느리의 머리끄덩이를 휘어잡았습니다. 아, 이거 놔. 너 미쳤어? 그래, 나 미쳤다. 감히 니까짓 게 주제도 모르고 우리 집을 기만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떻게 너 같은 게 며느리라고 떡하니 자리까지 차지하고 앉아있어. 갑작스러운 상황에 아들은 당황해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딸을 말리려고 들더군요. 야, 강지, 너 미쳤어? 아, 진짜 왜 이래? 그 손 당장 놔.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오빠도 제발 정신 좀 차리고 현실을 봐. 그때 딸은 아들을 밀쳐내고는 바닥에 떨어진 검사지를 가리켰어요. 저게 뭔데? 뭐긴 뭐야. 저거 유전자 검사지잖아. 글자 안 보이니? 99.9% 불일치라고. 이 바보 등신 같은 오빠야. 오빠가 아들이라고 키우는 애. 사실 오빠 애 아니야. 오빠 애가 아니라고. 그 순간 아들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표정으로 그 검사지를 집어들더니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종이를 읽어 내려가는 아들의 손이 덜덜 떨렸고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저 역시 깜짝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죠. 딸은 주저앉은 아들을 향해 모진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쩐지 이상하다 싶더라. 오빠처럼 숙맥인 사람이 갑자기 10살이나 어린 여자 데리고 와서 산다 했을 때 내가 알아봤어. 저런 년 때문에 우리 엄마를 그 낯선 동남아까지 끌고 가서 개고생을 시켰니? 네 자식도 아닌데 우리 엄마 보고 기저귀 갈게 하고 수발 들게 했냐고. 그때 며느리는 머리가 산발이 되어서는 바닥을 기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니에요. 아가씨,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말도 안 돼. 이거 나 쫓아내려고 아가씨가 조작한 거죠? 어머니 말 듣고 나 미워서 이러는 거잖아요. 며느리는 연신 아니라며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모든 진실이 드러난 상황이었어요. 전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치미는 배신감과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와 숨이 쉬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그저 젊어서 그런 거다. 뭘 몰라서 그런 거다 하며 참고 넘어가려고 했던 며느리의 실체가 이렇게나 추악할 줄이야. 남편 없는 빈자리가 오늘따라 유독 더 시리고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아들 역시 고개를 내저으며 검사 결과를 믿지 않으려 했어요. 결국 딸은 다시 검사지를 주워들고 하나하나 외면하고 싶은 진실을 짚어나갔습니다. 내가 역시나 싶더라고. 나한테 유전자 검사 맡기는 사람 중에 70%가 다 친자가 아니라서 오는 거야. 내가 매일 그런 걸 보는데 어쩐지 애가 제 아빠를 안 닮아도 너무 안 닮았다 했어. 오빠, 제 자식인지 아닌지도 몰라보고 지금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살았어? 이 등신아. 아들은 초점 없는 눈으로 검사지를 훑더니 갑자기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며느리의 멱살을 잡고 미친 듯 흔들며 울부짖었죠. 당신 똑바로 말해. 이게 다 사실이야? 사실이냐고 대답해봐. 대체 우리 애, 아니 저 애는 누구 애야? 며느리는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입술을 떨더니 결국 끔찍한 진실을 실토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과 결혼하기 전부터 만나던 남자가 있었는데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덜컥 아이가 생기자 조건이 더 좋은 저희 아들을 택해 결혼을 했던 겁니다. 아들을 철저히 속이고 우리 가족을 기만해온 그 추악한 진실에 정신이 다 아득해졌어요. 하지만 그대로 또 당하고 있을 순 없었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너 같은 건 단일 분도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다. 애 데리고 어서 꺼져. 전 며느리의 짐을 닥치는 대로 가방에 처박아 현관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며느리는 울며 불며 이 밤중에 어디 가냐고 매달렸지만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었죠. 전 그뿐 아니라 그때까지 제 눈치를 보며 서 있던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도 나가. 당장 네 처자식 데리고 꺼져. 너도 부모 존중할 줄 모르는 똑같은 놈이야. 그러자 아들은 당황해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나 장남이잖아요. 나도 속은 거라고요. 나도 피해자란 말이에요. 엄마, 이 아들이 불쌍하지도 않아요? 아들의 그 뻔뻔한 소리에 저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이 터졌습니다. 피해자? 네가 피해자라고? 네 엄마가 매일 시녀 취급당할 때 제 아내 편이나 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더니 이 꼴이 나니까 이제야 날 엄마라 부르고 싶어졌어? 제 새끼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놈이 여자한테 눈이 멀어 엄마 개고생시켜. 난 너 그렇게 안 키웠다. 너 같은 놈 자식으로 둔 적 없으니 당장 나가. 그때 딸아이는 아들의 짐까지 싹 다 복도로 내던지고 있더군요. 아들은 연신 절 부르며 발버둥 쳤지만 전 단호하게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런데 그때 계속 미친 사람처럼 울기만 하던 며느리가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 있죠. 그러는 당신들은 뭐 얼마나 똑똑한데? 당신 아들이랑 내가 왜 처음부터 합가하겠다고 한 줄 모르지? 그거 혹시라도 당신 잘못되면 이 비싼 집 우리가 꿰차려고 그랬던 거야? 그거 몰랐지? 세상에. 알고 보니 아들 내가 합가하겠다고 들어온 것도 제가 혹여나 잘못되면 이 15억짜리 집을 통째로 삼키려 세운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정말이지. 그때만 떠올리면 아직도 소름이 돋네요. 저는 더는 입씨름할 기운도 없어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쫓겨난 아들 며느리는 아이까지 데리고 대판 싸우더니 그 길로 이혼 도장을 찍었다고 하네요. 며느리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도망갔는지 소식조차 알 길 없게 됐습니다. 아들은 갈 곳이 없어 고시원을 전전한다는 소문이 들리지만 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제 마음고생을 시키던 아들 며느리였고 애지중지하던 손자가 남의 자식이었는데 제 속으로 낳은 아들은 신경도 안 쓰여도 돌 때까지 제 손주인 줄 알고 업어 키웠던 그 아이가 자꾸 눈에 밟히는 겁니다. 아장아장 걷던 그 작은 발과 제 품에서 잠들던 그 아이가 가끔 제 꿈에 나와 가슴을 후벼 파더라고요.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나 싶어 불쌍하고 마음이 쓰이고
자꾸 보고 싶어지는 이 마음을 어찌하나 싶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을 달래주던 게 우리 딸아이였죠. 엄마 말이 맞아요. 애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하지만 엄마, 그 애는 애초에 우리랑 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애를 다시 받아들인다고 해도 무슨 좋은 꼴을 보겠어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자꾸 떠올리면 엄마만 슬퍼지잖아요. 아무리 제품에서 돌 무렵까지 정을 붙이고 키운 아이라지만 제 아들 자식이 아닌 걸 어떡하겠습니까? 남의 핏줄을 내 손주라고 믿고 온 정성을 다했던 시간들이 허망해 가슴을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네요. 그런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들은 가끔씩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와서는 울먹이며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정말 죽을 죄 지었어요. 저 사실 40 되도록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그 여자가 먼저 다가와서 내가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예쁜 여자가 나 같은 노총각을 좋다고 하니까 눈이 멀어서 그랬어요. 엄마, 제가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제발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아내도 잃고 자식까지 한꺼번에 잃었다고요. 그 비굴한 목소리를 들으며 전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너만 슬픈 줄 아냐? 난 아들, 며느리, 손주까지 한꺼번에 잃었다. 됐다. 됐어. 네가 앞으로 잘하든 말든 난 관심 없어.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네가 어떻게 사는지 지켜는 보겠다만 뭐 그때 가서 내 마음이 풀릴지 나도 모르겠다. 부모 귀한 줄 모르고 눈먼 사랑에 빠져 살았으니 앞으로도 부모 없이 네 힘으로 한번 잘 살아봐. 그렇게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지만 마음 한구석은 어쩐지 시린 바람이 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도 제 곁에서 든든히 절 지켜준 건 야무진 딸아이뿐이었어요. 딸은 주말마다 맛있는 걸 사들고 와 제 적적함을 달래주고 연구소 일로 바쁜 와중에도 제 건강을 챙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엄마, 이제 그 고생은 다 잊고 이제 엄마 인생 살아요. 남편 없이도 자식 없이도 엄마는 충분히 멋진 사람이잖아요. 그 무거운 이불도 몇 장이든 척척 들던 우리 엄마가 이렇게 힘이 없어서야 되겠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전 딸의 따뜻한 위로를 받으며 남편이 정성껏 꾸며준 이 집에서 다시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답니다. 아마 남편이 제 곁에 있었다면 그건 다 제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해 주었겠죠. 어쩌면 애들 일은 있고 베란다에 화분이나 만들자고 성화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 사람의 싹수는 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는 말이 있듯 아무리 오냐오냐 감싸준다고 해서 굽은 나무가 곧게 펴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더 단단하게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저도 이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 제 자신을 더 아끼는 법을 배웠답니다. 제가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예의를 잃는 순간 그 인연은 이미 끝난 것이더라고요. 나를 잃으면서까지 지켜야 할 관계는 세상 어디에도 없고요. 비록 한동안 가슴을 치며 고통스러워했지만 이젠 제 일에만 집중하며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 잊히고 지나가겠죠. 부디 제 이야기가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공감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제 남을 위한 삶이 아닌 오직 저를 위한 삶을 이 예쁜 집에서 꾸려나가 보겠습니다. 부디 그런절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나 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